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급증하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고령 인구로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 인구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4%로 예상됩니다. 이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로 65세에서 74세의 10.7%보다 낮습니다. 이는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여 일본 17.0%, 이탈리아 12.7%, 영국 9.6%, 미국 7.4% 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2037년에는 16.0%로 65세에서 74세 비중이 15.9%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70년에는 30.7%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약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고민은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 이러한 기관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소 시 비용에 대한 걱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매와 뇌출혈이 겹친 부모를 응급실에 거쳐 요양병원에 모신 분의 사연인데요.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쯤인 그는 응급치료, 재활치료, 간병비 등으로 6개월 동안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부모를 요양시설엔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현실은 때론 더 잔혹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부모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잔인한 현실 앞에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조사하여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은 거의 침대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2등급은 상대적으로 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3등급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가리킵니다. 1에서 2등급을 받은 분들은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3에서 4등급은 집에서 재가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에서 2등급을 받은 분들이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은 각각 167만 원, 14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최대 4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족한 지원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지내고 싶어도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월 약 40만 원의 추가 비용으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은 입원료와 간병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부담이 큽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고 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여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 시스템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정책학 교수인
김현철 교수의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거의 같은 노인들 중에서 등급 판정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는 저널 오브 퍼블릭 이코노믹스 저널 오브 퍼블릭 에코노믹스에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을 이용한 노인과 집에서 지내는 노인 간의 사망 여부와 건강 상태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는 집에서 지내는 노인들이 시설 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동일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그리고 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여전히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는 자녀나 부모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 교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질병의 발병을 늦출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자녀나 요양원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제임스 프라이스 교수가 설명하는 건강수명 100세에 대한 책에서는 질병 압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질병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압축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질병의 시작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이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오키나와 식단, 이누이트 식단, 우리나라의 식단의 공통점으로는 각 지역에서 특수하게 진화해 온 음식들이 건강 음식이나 장수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박상철 교수의 주장으로 특히 된장과 고추장에 들어있는 고초균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노화 연구의 실험 모델에서도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맛과 질감을 내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트랜스지방 등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일상에서 속을 잠시 공복 상태로 두는 것으로 오랜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를 매뉴얼화한 것입니다. 2015년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 정상 체중 218명을 대상으로 25% 정도 칼로리를 낮춘 식단을 2년 동안 관찰한 결과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소와 일일 에너지 소비량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들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헐적인 단식이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몸도 가끔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각 세포에 전달되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뇌과학연구소 류훈 박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유권 박사 연구팀은 타우 단백질이 오토파지에 의해 분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 잡아먹는 반응으로 간헐적 단식이 오토파지를 촉진시키고 세포 내 구성 요소들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고 생존에 필요한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종합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 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는 약 100조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균은 대장 내에서 순환하며 대변과 함께 배설되어야 합니다. 대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밀려온 물질과 세균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장 내의 환경이 변화하고 세균과 독소가 쌓여 장 주위 혈관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장을 둘러싼 세포 간의 간극이 벌어져 장내 독소들이 전신으로 퍼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장 미생물과 몸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강한 악력을 유지합니다. 운동은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건강한 노화의 지표로 여겨지며 45세 이상 9,393명을 8년 이상 조사한 결과 악력이 약한 그룹의 사망률은 악력이 강한 그룹에 비해 여성은 29.1% 대 3.1%, 남성은 34.8% 대 3.8%로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악력이 약한 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악력이 강한 그룹은 능동적으로 노화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도 근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KOGNITIV 활동이나 운동은 뇌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 가소성은 뇌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활동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저작 운동은 중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씹는 행위는 저작근이라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평균적으로 저작근은 60kg 정도의 힘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근육입니다. 얼굴 근육 운동은 뇌신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저작근은 얼굴에서 저작과 표정을 담당하는 여러 근육 중 가장 큰 근육으로 이 근육의 기능이 약해지면 뇌로 향하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와 함께 이러한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또한 씹는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스트레스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들에게 나무젓가락을 주어 씹게 한 경우 골다공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씹는 행위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씹는 행위는 면역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잇몸에 가벼운 손상이 생기면 이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면역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씹는 행위는 좋지 않겠지만 적당한 씹는 행위는 면역을 증진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